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사회복지사 정대희 TV의 튜터쌤 정대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7년에 정확한 기억이 나진 않지만 모처에서 발표했었던 의료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이라는 주제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운영했었던 경험들을 좀 압축해서 만든 자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대학 강의에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직접 운영할 기회는 좀 드물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이지 않은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동미술용어 사전에 의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계획하는 일, 이렇게 좀 깔끔한 정리가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이유가 이제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앞에 목적인 사회복지를 붙여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나무위키에서는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 그리고 개발과 평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 중에 예로서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 라고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프로포즈를 쓴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속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어떤 예산이 있다면 병원에 예산을 쓸 수도 있고, 예산이 없다면 외부에 프로포즈를 써서 펀드를 따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외부에 제안을 해서 펀드를 따와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병원에 예산을 쓰려고 하더라도 외부에 프로포즈를 쓰는 것과 준하는 어떤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프로포절 계획서를 쓰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기획은 되게 우아하고 좀 멋지고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획한 부분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뭔가 실제 운영 뒤치다꺼리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획 자체는 좀 더 윗사람들의 일이고 실제 운영은 실무자들의 일이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따로 절대 갈 수가 없고 같이 가야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저도 외부에 프로포즈를 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되면 기쁨은 한 하루 정도 갈까요? 짧으면 몇 시간 가고, 기쁨이 사라진 뒤에는 이제 실제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지라는 걱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과 여러 가지 의무가 따르게 되죠. 그리고 기획과 운영이 따로 가면은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획 때 세밀하게 구상한 부분들이 운영에서도 실제로 돌아가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만큼 따로 갈 수는 없고, 기획 단계에서 실제로 운영을 할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미리 세심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처음에 했었던 기획을 많이 변경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서 기획과 운영의 조화를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적으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교과목이 따로 있죠. 교과목의 목차를 보시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개념이 뭔지도 보고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개입할 때 이론은 어떻게 하고 모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목적과 실행과 예산, 평가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로 이제 녹아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상의 개념을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녹여낼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계획을 짜셔야 되실 거예요. 이게 2017년에 만든 자료여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백종원 선생님이 푸드트럭이라는 프로그램 하셨는데, 요즘에 골목식당, 만남의 광장 이런 프로그램 하시죠. 이럴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클라이언트 말고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가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이런 레시피적인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으로 수혜받을 사람들, 이 프로그램이 타겟팅해서 도움을 직접 주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와 또 그걸 실제 운영하는 사회복지사가 처한 환경과 그 현장에서의 필요로 하는 부분들, 이런 거가 제일 초점이 되는 게 실제로는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제대로 된 문제 분석과 어떤 이론적인 접근, 이론적인 근거, 그리고 추후에 이제 평가적인 요소까지 더해진다면 완벽한 프로그램 기획이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고려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사가 움직여야지 일단 어떤 프로그램이든 탄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이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상부에서 이제 팀장님이나 누가 병원장님이나 누군가의 지시가 있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오더가 떨어져서 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현실적으로 없다 보니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스스로 내가 전문가로서 뭔가를 해내고 싶고 그런 안에서 오는 내적 동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추진에 대한 힘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강력한 힘은 사실 내적 동기입니다. 사회복지사 스스로 상부 지시와 클라이언트 요청이 있어도 스스로 동기가 없으면 움직이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의 동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든 뭔가 도전해보고 실패하는 경험이더라도 뭔가 쌓게 되는 가능성이 높겠죠. 어떤 동기에서 시작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성향과 병원의 분위기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에서 되게 허용적이고 지지적이면은 사실 어떤 나의 성향이더라도 되게 잘 해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완벽주의적이면은 뭔가 다 갖춰졌을 때만 하려고 하실 거고, 임기응변형이면 일단은 뭔가 시도해 보시려는 게 조금 더 그 허들이 좀 쉬울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되고 출발하게 되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핵심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다 좀 생각해 보셔야 되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제 첫 번째로는 의료사회복지사 자체의 니즈가 좀 동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니즈가 있는 분야인지, 그리고 내가 같이 협업하고자 하는 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진, 그리고 뭐 병원에서 또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펀드를 아무래도 외부에서 받아야 되다 보니 병원에서 받는다면은 후원기관 CSR을 이제 병원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외부에서 받는다면 외부 기관에 그걸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 펀드를 주실 곳에 니즈에 부합하는지, 이런 요소들을 다 네 가지 요소가 다 같이 맞아 떨어진다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니즈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는지, 워커로서의 나의 니즈와 방향성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소속된 병원의 부분은 어떤지, 돈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니즈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클라이언트의 니즈가 있고요, 또 의료진, 병원 측의 욕구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분들의 욕구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또 병원의 지지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병원의 니즈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환자들의 구미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중립적인 부분들을 잘 맞추는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세우는지에 따라서 그 대상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어느 선까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지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획의 아이디어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은 제가 처음에 실전 현장에 몸담았었던 기관의 저희 슈퍼바이저 선생님의 영향이 되게 컸어요. 저희 선생님이 그 당시에 엄청 프로포저를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저 스스로도 어떤 펀드를 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프로그램의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돼서 저는 태생적으로 이런 프로포절과 아주 밀접했었죠. 저 스스로가 그 프로포절로 인해서 채용이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인상 깊었었던 부분은 저희 선생님이 이제 척추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그 병원이 척추 질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상당히 많이 하고 되게 전문성이 높은 병원이었어요. 환자들도 많았고 근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고가 수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수술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싶은데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망설이는 환자들이 많았고 의료진의 니즈도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금액은 큰데 기금은 별로 없으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제한이 됐었고요. 일단 병원 안에서의 니즈는 되게 충족이 되어 있었고 이걸 지원하기 위한 외부 펀드를 찾는데 그 인근 지역에 아주 큰 기업 중에서 이제 포스코 본사가 있었거든요. 이 철강의 이미지와 인체에 있어서 이 척추의 이미지와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척추 바로 세우기 이 프로그램을 이 포스코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니즈가 딱 맞아떨어져서 고액의 펀드를 받고 이게 몇 년간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걸 딱 옆에서 지켜보는 순간 와 이거구나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니 이 기업의 사회공헌 이미지와 병원의 니즈와 딱 맞아떨어지니 이렇게 큰 시너지를 일으키는구나. 저는 이게 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의 그냥 모델이자 되게 아이디어란 타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제 생각들이 다 이제 파생되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경험하는 바들은 좀 다르실 텐데 이런 주변에서 되게 모범 사례를 딱 접하게 되면은 되게 이런 거에 동기가 막 이제 불러 일으켜지긴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그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다했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지금 일하는 기관으로 옮겨와서 되게 많은 이제 프로포절을 쓰고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소아암 사별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했었고 병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뭐 젊은 교직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봤었고 어떤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에 나가서 상도 받아보고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어떤 시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모임에 계획서를 내서 뭐 300만 원을 따와서 이제 스터디도 굴려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목이 그 프로그램의 압축적인 부분이거든요. 마치 어떤 영화의 한 줄평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획의 첫걸음이 이제 거의 모든 것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정하실 수도 있고요. 처음 정해서 이거를 세부화할 수도 있고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제목을 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목 안에 대상과 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게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펀드를 주시는 입장에서 이게 이런 거 하려는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딱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목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나 내 귀에 걸리는 바에 주목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제일 큰 계기가 제가 만나는 환자분과 어떤 클라이언트 분들이 선생님 이런 게 너무 필요한데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던 어떤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렇구나 라고 넘어갔다가 이런 얘기들을 두세 분, 10분, 20분 이렇게 계속 누적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진짜 문제가 있구나. 근데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고 이제 방법들을 찾게 됐었죠.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바에 주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2017년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하는 이제 해외 학회에 한번 갔었어요. 제가 쓴 논문에 대한 포스터 발표로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관광을 좀 했었죠. 거기 보면은
여기는 제가 음라우트로 찍을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툴퍼스테인이라는 이제 뭔가 멈추는 이런 건데, 유대인 학살이 되게 있었잖아요, 독일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럽 쪽 가보면은 옛날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건물 앞에 이런 마일스톤이 이렇게 바닥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건물에는 이런 유대인이 살았고 뭐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삶에 있어서 이 밑에는 이제 추모공원 같은 거고, 우리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었던 부분들을 계속 일상생활에서 마주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해놓은 건데, 마치 이런 것처럼 환자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나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문제의 초점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목하는 게 좋은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인사이드 아웃 전략이 될 수 있고 아웃사이드 인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깨지네요, 파일이. 어떤 내가 내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자원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밖에 자원들을 끌어오는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밖에서 이제 자원을 이렇게 딱 끌고 와서 할 수도 있죠, 처음부터. 근데 이게 각각 장단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변 자원부터 활용하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주변에서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금방금방 알아차리니까 좀 이게 부끄럽거나 그럴 수 있고요. 밖에 부분에 도전해서 갖고 오게 되면은 이제 그 밖에 부분을 주변 사람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실패해도 별로 이렇게 부끄러울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성패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주변에 도전해봤던 사람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원부터 제가 탐색하고 도전해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진행하게 될 경우에 이 프로그램이 나조차고 사회복사 조차고 사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클라이언트 초점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시그널에 딱 적합한 이 주파수가 맞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불편한 프로세스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어떤 자원의 부재를 개선해야 될지, 아니면 심리 정서 지원이나 동기부여나 멘토링 쪽으로 접근할지,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주로 보내는 그런 시그널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클라이언트가 되려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낙인감을 강화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히 살피면서 하는 부분들이 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음 해보는 사람은 누구는 서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이 맞았을 때 한번 무모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꽃보다 남자라는 예전 드라마에서 이제 이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죠. 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예, 제가 봤을 때 이게 흰천은 이 사회복사의 의지고, 바람은 클라이언트의 니즈, 참여 의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사의 의지가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의 니즈만 있으면 프로그램은 저절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막 근사하고 완벽한 부분을 도전하기보다는 작은 부분부터 도전해 보면서 점점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가용자원. 네. 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공모사업의 존재 여부를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이 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할 때 되게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나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동료 한 분 정도는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 도움 받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용자원에 대한 체크하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펀드를 받아서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냐? 이게 돈도 이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남의 돈을 쓴다라는 부분은 정말 좀 청렴결백하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집행하고 이 결과를 내는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 속의 프로그램처럼 이게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이 있으면 돈으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돈이 없으면은 품을 팔고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있게 할 것인가 없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내가 처한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고려하면 좋을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까지 읊어드린 부분들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내 프로그램이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그렇게까지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좀 짚어봐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쭉 말씀 좀 드려봤고요. 실제 예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2013년에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이라는 곳에 도전을 해서 우수상을 받았었습니다. 네, 저희 그때 당시 수련생 선생님들이랑 같이 팀을 만들어서 이제 도전을 했었고 150만 원의 상금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을 병원에 기부를 하고 50만 원 아마 저희 팀 회식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부분에 이제 공모를 했었었는데요. 이걸 한번 좀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